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령 인구 감소와 인서울이라는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방대의 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에서 핵심 역할을 해왔던 국립대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학의 경쟁력은 지역의 발전과 맞닿아 있기에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번 주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지역 거점 국립대가 어떤 위기를 맞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또 최근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김해 신공항 사업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6년에 확정된 김해 신공항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된 셈인데요. 대구시의 입장을 들어보고 한 주간 의미 있었던 뉴스도 살펴봅니다. 지난 한 주간에 주목할 만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지난 한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대구 달서구 의회의 한 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해서 논란입니다. 달서구 의회를 출입하는 여기자가 A 의원에게 들었다는 말은요, 제가 직접 입에 담기가 좀 힘든 대목이 많습니다. 네. 이 성희롱 발언에 이 동료 여성 의원들 비하까지 좀 섞여 있는데요. 일단 두 사람의 이야기 직접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슴 색깔 모양을 봐야 된다. 응? 그리고 배꼽 모양을 정확하게 알고 몸을 한번 다 섞어보면 그 사람의 모든 그 성품이라든지 간상을 다 정확하게 볼 수 있다. 모욕적이죠. 의원들 저 다 쓰지도 못한다. 저 몸만 주면 공천 안 주나. 걸 발언한다 개사코 항상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요. 우리한테 뭐 농담도 안 할 수 있잖아요. 비도 가만 그런 건 아니고 주변에 새카만 거를 보면은 배꼽하고 보면은 그 사람은 여러 가지를 좀 안다. 그게 아니를 했더니. 저는 제 선배가 저런 농담을 하면 못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 이 A 의원은 농담이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성희롱을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2차 가해가 그 뒤에도 있었다죠? 예, 그렇습니다. 이 보도 이후에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SNS에 피해자를 좀 비난하는 듯한 표현을 했고요. 또 개인정보도 일부 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동료 의원인데요. 밤에 전화를 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의회를 대표해서 이거 얘기를 한다. 좀 사건 무마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차 가해죠. 정의당은 성희롱 발언을 한 국민의힘 의원이나 무마해달라고 한 비의원이나 민주당 비의원이나 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박원순 시장 때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에서 앞서서 비난했던 국민의힘은 지금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체 조사를 한다고는 하는데요. 여성단체는 즉각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고 이 달서구 의회는 이 두 의원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서 25일에 윤리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달서구 의회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요. 네. 달서구 의회는 참 자주 등장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달서구 의회는 지난해에 그 다른 구의회 의원의 그 5분 발언 베끼기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일부 의원들은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을 받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이 제보를 누가 했느냐, 제보자를 색출하는 이런 일까지 하고 있어서 시민사회단체가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 실망스럽고요. 자정 능력 잃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 구의원은 어쩌다가 기초의회가 이런 수준까지 떨어졌는지 개탄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도 이 반성한다라는 말만 반복하는데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 같다면서 이 기초의원 역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이 보수당 일색이었던 우리 지역 그 기초의회에도 여야, 보수, 진보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 그리고 여성 의원들의 진출이 늘면서 변화를 기대했었거든요. 그만큼 좀 아쉬운 대목이 많습니다. 구의 의정을 논의하기 전에 단체로 소양교육 좀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최근 300명대로 늘어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 광주 등에서 가족 여행이나 모임, 수영장을 통한 감염,
그리고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확진을 살펴보면 이 감염자 한 명이 몇 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지 나타내는 재생산 지수가 1.5를 넘어서요. 이런 양상이 계속되면 이달 내에 대유행 시기였던 2월 말 3월 초까지 이후처럼 환자가 폭증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환자가 드문드문 발생했던 이 경북 지역에서도요. 이번 주 초였습니다. 16일에는 환자가 14명으로도 늘었습니다. 네. 이 해외 입국 사례 1명을 제외하고는 이 천안에서 확진된 환자와 접촉했던 가족 모임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이 일상 속 생활 감염이 규모는 작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수도권과 강원 등 지역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 두기도 1.5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서 위험해지는 상황에도 그나마 다행인 게 백신 개발 소식이 속속 들리고 있죠. 예, 뉴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의 예방률이 90% 이상으로 나타났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두 제약사 모두 많은 인원을 상대로 약물 안전성을 검토하는 임상 3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 냉동 상태에서 유통을 해야 되고요. 모더나는 냉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백신 도입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현재 임상 3에 들어간 백신 종류 10개 중에서 임상시험 자료나 정보가 부족한 5개를 제외하고 이 5개 정도는 구매 협상에 들어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될 경우 백신 공동 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1,000만 명분을 그리고 백신 개발 기업과 개별 협상을 통해서 2,000에서 3,000만 명분을 확보하는 이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네. 백신이 실제 접종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속단하기 좀 어렵고요. 또 코로나19 백신은 독감 백신보다 이 온도가 낮게 유통이 돼서 유통망이 감당하지 못하면 좀 어려운 상황이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감 백신 상온 노출에서 봤듯이 또 콜드체인 허점이 드러난 우리 국내 여건도 좀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백신 개발은 희소식이지만요. 백신 접종이 내년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전파를 막을 개인들의 노력 같습니다. 네, 김 기자 말씀하신 대로 백신은 감염되지 않고 있어야지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동남권 신공항으로 추진되던 김해공항 확장이 사실상 폐지 수순에 이르렀습니다. 이 정권이 4번 바뀔 때마다 정치 논리에 뒤집히고 있다는 반발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안정 등 부문에서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서 김해 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동남권 신공항, 김해 신공항 뉴스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많이 들어온 단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정말 오래전부터 추진된 국책 사업인데 또 결론이 이상하게 흐지부지 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6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동남권 관문공항을 공식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후보지는 그때 밀양과 가덕도로 좁혀졌었는데요. 지역 갈등이 조금 심했고요. 그래서 2011년에 이명박 정부는 이 두 곳 다 경제성이 없다면서 백지화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신공항을 공약을 했고요. 2014년에는 이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5곳이 입지 선정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6년에 김해공항 확장, 밀양, 가덕도 중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선 이후에 2018년에 이 부울경 단체장들이 이 안에 대해서 재검증을 요구를 했고요. 네. 그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겁니다. 대구, 경북은 격렬하게 반발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반발하고 있고 네. 부산, 경남, 울산은 반기는 눈치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은 반발하는 기류고요. 부산, 경남은 반기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부울경 시도민의 오랜 염원인 가덕도 신공항 가능성이 열렸다면서 환영 분위기를 나타냈지만요. 국민의힘은 속내가 좀 복잡합니다.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 이런 공식 논평을 내긴 했지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가 정책이 정치 논리에 따라서 뒤집히는 것도 문제, 그리고 그 정치 논리 와중에 이 대구, 경북은 아무도 어려워하지 않는 열애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네, 앞서 소개된 김해 신공항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결론과 관련해서 김진상 대구시 통합신공항 추진본부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화요일이죠.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김해 신공항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덕도 얘기는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요. 한간에서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도 가덕도가 거의 답은 정해진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배적인데 먼저 이 발표 내용 보시고 당황하시고 화도 나셨겠지만 어떻게 평가하고 해석하시는지 먼저 말씀 좀 듣겠습니다. 한마디로 기가 막힙니다. 네. 작년 12월 총리실 주관 검증위원회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시작을 할 때 분명히 정치적인 판단은 배제를 하고 기술적이고 객관적인 부분만 검증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발표 결과를 보면은 애매모호한 문구나 과장된 표현 이런 거를 발표를 해서 더 혼란 속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발표 내용이 애매모호하고 약간 이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를 알 수 없을 정도의 발표 내용이 상당 부분 의도된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제일 중요시한 안전 분야인데 안전 분야에 15개 항목을 검증을 했습니다. 그중에 14개 항목은 어떤 규정을 충족한다, 문제가 없다, 자료가 불충분해서 검토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을 각자 다 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울경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장애물, 산, 경운산이나 오봉산이나 이런 장애물을 절취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받아서 해당 자치단체장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문구를 대면서 약간 억지스러운 그런 검증 결과를 내었죠. 네. 군의 의성으로 대구공항 통합 이전 하는데 부산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든 어쩌든 우리가 굳이 나서서 반발할 필요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왜 대구 경북이 이번 결정 발표에 근본 검토 발표에 반발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거는 반발 문제가 아니고 상식적인 내용인데요. 이거는 부울경만의 공항이 아닙니다. 네. 그 당시에 영남권 5개 시도가 합의를 하고 그리고 세계 최고 건의기관인 ADPI에서 용역을 거쳐서 결론이 나온 사항을 그 중요한 국책 사업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특정 지역에 특정 정치 세력이 주장을 한다고 이게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가 정책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국가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거든요. 새로 만드는 이 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역공항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군의 의성에 만드는 공항은 우리 지역 자체에서 해결하는 기부대 양립 방식의 지역공항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공항은 관문공항이기 때문에 얘기가 아예 다른 얘기다. 사업 차원이 다르고 어렵게 결정된 이 국책 사업을 앞으로는 그러면 도로, 철도 이런 중요한 국책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그리고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이게 번복이 되면은 그럼 앞으로 제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선례를 남기면은 앞으로 계속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 지역에서 계속 반발을 하겠죠. 그런데 국토부는 최근까지도 김해 신공항 안전 문제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얘기는 근본적인 검토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심 가덕도로 가는 거는 기정사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그렇게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국토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 바람이 아니고 이거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국토부나 총리실이나 관련 기관 그리고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영남권 1,300만의 영남권의 공항입니다. 부울경만의 공항이 아니고 그래서 어렵게 합의를 했고 어려운 용역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 이 사업이 그렇게 뒤집어진다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그거는
안 되는 것이죠. 네. 예. 본부장님 보시기에 가덕도 얘기는 뭐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가덕도 추진 특별법 만들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보시기에 가덕도라는 곳은 그 공항의 입지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공항이 갈 수 있는 입지적 여건이 되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는 뭐 ADPI 용역 결과에서도 나왔지만은 입지적인 여건 그리고 시매를 매립해서 공항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공사 비용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영남권 최끝단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용역 결과에서도 보면은 4개 후보지가 있었는데 김해, 그다음 밀양, 가덕도가 제일 꼴찌였습니다. 네. 사실상 공항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지난 2003년도에 태풍 그 매미가 왔었는데 그 가덕도 바로 뒤쪽에 부산 신항만에 그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그때 보면은 뭐 포크레인이 뭐 엿가락 휘듯이 그렇게 전복이 되고 엄청난 피해를 입고 아마 피해 금액만 해도 1,600억 정도 네. 그렇게 소요됐다고 보도가 된 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나 자연재해로부터 굉장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또 2003년도에 그 일본의 간사이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태풍 제비가 와서 간사이 공항이 지금 가덕도하고 비슷한 여건입니다. 네. 가덕도가 보다 더 나쁘지만 거기에 태풍이 와서 그 완전히 침수가 돼가지고 한 8천여 명이 한 5일 정도 그 고립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복구를 하고 정상 운영하는데 한 달 정도 이상이 걸렸는데 거기 비용만 해도 5천억 정도 네. 소요가 됐거든요. 네. 가덕도보다가 간사이 공항은 오사카 만 안에 네. 그 내해에 위치되어 있어서 비교적으로 가덕도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근데 가덕도는 그보다 더 취약하다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여권에서는 심지어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가덕도 특별법 얘기까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그렇게 특별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저희들은 국토부하고 관련 기관 정부에서 이번 검증위원회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치유하고 보완을 해서 갈 수가 있으면 그 전문가들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되죠. 네. 있으면은 김해공항 확장 사업을 계획대로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 전문가들의 판단이 이거 도저히 치유할 수 없고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보면은 영남권에 제대로 된 신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원점에서 모든 걸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네. 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가덕도를 밀고 나간다면은 우리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에도 거기에 준하는 거기에 상응하는 국가 예산도 투입이 되고 모든 절차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네. 반드시 저희들이 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곳은 그 지점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 본부장님이 지금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언론에서는 지금 스케줄이 다 나와 있고 예. 차근차근 진행되고 결국은 가덕도로 갈 것이다. 특별법 만들어서. 그런데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가덕도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 어쩌면 김해공항이나 이런 재검토를 통해서 아니면 전면 백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절차대로 차근차근 가덕도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언론사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 검증위원회 위원장 김수삼 위원장이 언론에 토로를 했는데 자기네들은 검증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김해공항 백지화나 폐지는 절대 거론한 적도 없고 생각도 하지 않았다. 보완해서 갈 수 있으면 가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었다. 그리고 자기네들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지 마라. 네, 그 지금 정도로 나오고 있는 건 철저하게 정치적인 얘기들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언론에 보면은 그 당시 2016년도에 ADPI의 그 수석 연구위원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장마리 슈발리에라는 네. 그 전문위원인데 그분이 가덕도 공항을 추진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넌센스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 네. 그러면서 조목조목 그 문제점들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마당에 이걸 뭐 정치적으로 몰고 가고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국토부나 관계기관에서도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김해 신공항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우리 지금 추진 중인 대구공항 통합 이전 사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은 수원, 광주 등과 같이 군공항으로 인해서 소음 피해, 고도 제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기부대 양려 사업입니다. 기부대 양려 사업은 대구시가 민간 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민간 사업자가 군의 의성에 공항을 건설을 하고 그다음에 즉 공항이 떠나간 K2 자리를 우리가 양려를 받아서 개발해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네. 마침 지난 8월 28일 날 우여곡절 끝에 최종 이전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분야구성으로. 네.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서는 기본계획 용역을 지난 11월 6일부터 착수를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한 11월경에 그 용역이 끝나면은 기본계획이 완수가 되는데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저희들은 국방부하고 양해각서 체결을 하고 그리고 민간 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까지 그 기본 설계를 하고 보상 절차를 거쳐가 늦어도 2024년도에는 공사에 착공을 들어서 한 5년 정도 공사를 하고 2028년도에는 군항과 민항을 동시에 개항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사안이 계속 발전되고 변화가 있을 사안이기 때문에 예. 아마 또 사안이 진행되는 경과에 따라서 본부장님 다시 뵈실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시겠지만 예. 네. 우리 통합이전 사업 준비 잘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역 발전에 거점 역할을 해온 국립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는 데다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 현상은 계속되고 있어 그 위상과 존재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지역 거점 국립대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고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연해 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이강영 경북대 기획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석수 부산대 기획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각 학교에서 가장 바쁘신 기획처장님 두 분을 모시게 돼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바쁘실 텐데 우리 지역 거점 국립대가 헤쳐나갈 앞날도 참 바쁘기 때문에 오늘 좋은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거점 국립대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부터 먼저 한번 짚어보죠. 뭐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신문지상에서 하도 방송이나 이런 곳 언론에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지금 지방대가 놓인 현실이 이 말처럼 정말 녹록지가 않은데요. 일부에서는 지역 사립대학의 얘기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위기감은 지역 거점 국립대까지 퍼져가는 것도 같습니다. 실제로 지역 거점 국립대가 느끼는 위기, 현실적인 위기 상황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경북대 이강영 차장님 먼저 말씀 주시죠. 네, 뭐 벚꽃 피는 순수대로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말, 뭐 그것은 아마 지역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가 뭐 지역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 체감 온도는 다르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에는 일단 그 입학 자원이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재학생들의 등록률이 감소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재정 압박을 받고 있고 그에 따라서 또 대학의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 규모를 보면 또 서울과 많은 사립대와 차이를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많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김석수 부산대 기획처장님 역시 부산대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저희 부산대학교도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저도 몇 개월 전에 EBS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
인터뷰하시던 분이 그런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부산대학교는 지방에 있는 서울 지역 대학교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단호하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저평가된 우량주라고 이렇게들 표현을 합니다. 사실 그런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국립대, 거점 국립대조차도 이제는 존립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거점 국립대의 질적, 양적 쇠락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지역 거점 대학인 특히나 경북대, 부산대 이 두 학교는 지역의 명문이 아니고 전국적인 명문 대학으로서의 위상이 상당 부분 많이 훼손되었다는 측면, 이 측면에 대해서 지역민들 그다음에 대학을 아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지역 거점 대학이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국정감사에서 주목했던 게 뭐냐면 아니 그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지역 명문 국립대에서 왜 이렇게 자퇴생이 많은가? 자퇴생이 많이 있다는 것이 국립대학의 그 위상 추락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지적을 했다는데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김석수 차장님 먼저 말씀 좀 주실까요? 예, 얼마 전 국정감사장에 저도 출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특정 국회의원께서 그 질문을 하셨고요.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보면 뭐 전국 그 데이터도 있지만 저희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2017년과 2019년 작년을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 중도 탈락률이 2.8%에서 3.43%로 이렇게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함의는 그 속을 들여봐야 되겠지만 중도 탈락률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 더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추세선이 우상향하는 그야말로 선형의 상승 커브를 그리고 있다 하는 점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 국가 전체 학령 인구 감소 플러스 특정 지역의 학령 인구의 감소라고 하는 것이 시너지로 작용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문제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자퇴생이 이제 늘어나는 이유 사유를 보면은 이제 사유가 되게 중요한데 그것이 이제 뭐냐면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네. 교육의 문제인지 환경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 근데 사유가 대부분 1학년에 적을 걸어두고 반수하는 사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예, 그건 결국은 이제 우리 거점국립대, 경북대 적을 걸어두고 인서울 하면 성공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네. 이제 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씁쓸하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고착화된 상황에서 인서울이 성공이면 이제 경북대 오는 신입생의 자원이 그나마 인서울을 갈 수 있는 자원이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좀 씁쓸하긴 합니다만은 우수한 자원은 여전히 오고 네.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학교를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싸기 때문에 반수를 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걸어둔다 이런 것 때문에 자퇴생이 많이 증가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숫자가 저희들이 한 600명까지 네.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600명. 네, 저희 부산대학교도 631명 정도니까 네. 상당히 맞습니다. 많은 우리 600명 수준. 후반대니까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1학년 모집 정원은 1학년 모집 정원이 저희들이 이제 1학년 모집 정원이 얼추 보면 3,800, 3,900명 정도 될 네. 겁니다. 근데 두 분 말씀을 종합하자면 자퇴생이 많은 이유는 보통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 3, 4학년 때 자퇴를 하는 게 아니고 2, 3학년 때 자퇴를 하는 것도 아니고 1학년들이 자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말씀이죠. 상대적으로 상당 부분 높습니다. 네. 그러면 역시 국립대 위기의 지표로 국감에서 지적된 자퇴생의 숫자라는 것은 사실은 수도권 대학으로서의 인재 유출의 부수 효과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학에 이제 우리 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뭐 서열화된 지 오래돼 있고 네. 그리고 또 서울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에 인수를 제한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전체의 구조적인 틀 아래서 이 현상을 바라봐야지 네. 국립대 자체만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김석주 소장님, 네. 지금 학령 인구 감소라는 것 자체는 이것은 그 뭐 대학 당국이 교육부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대학 당국은 물론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건 국가적으로도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것은 그렇지만 분명히 이 대학의 위기를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학교에서 보시기에 이런 학령 인구 감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령 인구 감소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의 학령 인구 감소 플러스 지역의 학령 인구 감소 이 부분인데요. 국가 전체 학령 인구 감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서울 지향성 이 부분에 새로운 기회들이 오히려 많이 생기니까 지방대학에 진학할 예정이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도 서울로 향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지방대학, 그건 거점 또 치중대, 지방사립대 할 것 없이 똑같이 이 도미노 연쇄 작용에 의해서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방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1차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요인에다가 지역 인재들이 유출되는 현상까지 두 개가 더해진 어떻게 보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이강영 지사님께는 각도를 잠깐 살짝 바꿔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지금 부산대학교나 경북대학교가 받고 있는 외부로부터 받고 있는 평가와 실제로 지금 입시 현장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평가는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입학처장님한테 이제 그 뭐냐면 입학 설명회를 갈 때 주로 이제 우리 경북대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라고 보면 이제 그 질문을 던져봤어요.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인풋 아웃풋의 입장에서 보자.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한테 먹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뭐 등록금은 뭐 그 국립대 등록금은 아시다시피 다른 서울의 사립대에 비해서 반값 정도밖에 안 되는 등록금이고 그리고 장학금 환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등록금 1인당 등록금을 100만 원 받을 때 장학금 얼마만큼 내느냐. 네. 그거는 국가 장학금 1, 2, 그다음에 학교 자체 장학금 포함하면 아마 부산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경북대가 68%를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만 원 내고 68만 원 가져간다는 거죠. 상당히 이제 뭐냐면 등록금과 장학금 현황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웃풋의 취업 시장을 살펴보면은 국립대 취업률이 굉장히 다른 사립대에 비해서 낮다라고 하는데 그 국립대 특성상 그리고 또 특히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양질의 취업 시장을 지향하기 때문에 취업률 집계 방식이 2월 8일에 졸업하고 2월 8일에 조사를 하는데 1년, 2년을 공부를 해서라도 양질의 취업 시장을 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취업률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유지 취업률이라는 걸 보면은 한 번 들어가서 3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느냐. 그런 거 뭐 경북대나 국립대나 유지 취업률은 9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양질의 취업 시장을 간다. 그러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상당히 뭐냐면 국립대는 아직 굉장히 좋다. 뭐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풋, 아웃풋 아무리 좋다고 설명하고 장학금도 많이 주고 등록금 싸다고 해도 학생들이 특별한 매력을 못 느낀다고 지금 상황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특히 20대에 자기보다 공부 못한 친구도 서울 가는데 나는 국립대 있기 싫다. 이런 요인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국립대 처장님 모시고 이런 토론을 하는 이유가 두 학교에 대한 고민을 듣자고 하는 건 분명히 아니고요. 지금 뭐 두 대학의 상황을 우리 시청자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해서 모신 건 아니라면
두 분을 왜 모셨느냐? 지역 거점 국립대가 왜 지켜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역 거점 대학이 왜 과거의 위상을 회복해야지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설명을 듣고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 이 자기 자리를 잡아야 전체 다른 지역 대학 전체로 이 영향도 긍정적 영향이 퍼져갈 것이고 지역 사회 자체도 다시 활성화되는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분을 모신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단도직입적으로 부산대, 경북대, 지역 거점 국립대가 왜 옛날 위상을 찾아야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처장님. 네. 뭐 과거의 위상을 찾아야 된다는 부분은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지역에 혹은 지방에 입지에 있는 국립대학교는 사실은 단순한 뭐 국가의 영조물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혁신과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그야말로 혁신과 발전의 주체로서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관이다 하는 점입니다. 결국 바꿔 말하자면 대학은 지역 혁신과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기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대학의 역할 중에서도 특히 지역의 대표적인 거점 국립대는 그 기능이나 역할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의 지속적 성장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결국 해당 지역의 발전이나 혁신도 담보될 수가 없고 나아가서 이러한 거점국립대 9개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국가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너무 과장된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이 다 모여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등장하는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자면 서울 소멸과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라고 과장될 정도로 우리가 문제 위기를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과 도시 경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고 도시를 변화시키는 주체이기도 하고 또 도시나 지역에 좋은 인재들을 유인하는 역할도 하기도 하고요. 또 지역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해결사로서의 역할부터 시작해서 지역에 아주 필요한 창의성이라든지 혁신성이라든지 공공성 이런 것들을 촉진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 그런 점을 우리가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지역 국립대의 위상이라는 것이 과거를 보면서 과거에 대한 향수에 젖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부산대 김 처장님의 말씀, 거점 국립대와 지역의 그것은 필요 불가결한 동반관계 그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근데 이제 지역을 떠나가지고 이제 뭐 지역 거점 국립대든 뭐 어디든 국립대의 고유한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제 우수한 지역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재 양성을 통해 가지고 뭐냐 그리고 또 연구를 통해 가지고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에 뭐냐 하면은 성장을 유도하는 기여를 하는 것이 국립대의 업무 책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가장 뭐 단순하고도 재밌는 사례가 이제 우리 70년대 때 정부가 국제공대라는 것을 이제 네.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는 이제 그 전자공학이었고 그다음에 부산대는 기계공학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구미의 전자산업단지의 번창에 상당한 기여를 했고 우리 전자산업 발전에 상당히 기여를 했거든요. 네. 뭐 그런 것 차고 그래도 마찬가지로 부산대 기계는 또 기계 산업의 발전에 상당히 기여를 했고
이런 것들 보면 우리 꼭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있어서도 국가 발전에 있어서도 국립대 역할 그리고 그중 국립대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국립대가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점이랄까요? 그걸 방해하고 있는 어떤 제약 요소 같은 게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대학 알림이 교육부 알림이 공시 자료를 보면 네. 현재 9개 거점 국립대 2019년 이제 작게 자료인데요. 이 대학의 재정 지원 평균이 네. 약 1,265억 원이에요. 9개. 근데 서울 주요 사립대 10개 대학의 평균이 뭐냐면 1,637억 원이에요. 372억 원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부의 재정 지원이라는 것 자체가 국립대보다는 사립대에 더 많이 가는 것이죠. 네.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선생님, 재정 지원이라는 게 네. 그 재원이라는 게 정부에서 교육부죠. 교육부에서 교육부를 통해서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게 주요 사립대학에 나가는 지원금이 국립대학교보다 오히려 많다고 말씀을 하시면 일반 시청자들께서는 이제 생각하실 때 국립대는 전적으로 국가의 세금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사립학교는 국가 세금하고는 무관하게 사립학교의 재정을 통해서 운영이 된다고 등록금을 받아서 운영이 된다고 흔히들 생각하실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낸 세금이 국립대도 투입이 되고 사립대 역시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에 근데 더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수요 10개 주요 사립대 자료에 보면 네, 10개 주요 사립대학의 총액과 네, 평균과 평균. 네네. 국립대 평균을 네. 비교해 보면 거점 국립대 거점 평균. 국립대보다 사립학교에 훨씬 더 지원이 많이 되고 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계속 그려왔다는 겁니까? 뭐 쭉 그렇게 왔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유를 보면. 제시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의 제기도 하셨을 테고. 네, 네. 맞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 저희도 얼마 전 국가교육회의 소위원회 그 협의회를 하면서 그때 나온 공시 자료를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해보니까 특정 대학을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Y대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재정 지원 규모가 약 3,600억 원 정도 이렇게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대는 한 1,900억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결국 한 1.8배 정도 서울에 있는 특정 대학이 많이 받고 있다. 아까 네. 우리 이 처장님께서 평균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요. 근데 이게 참 더더욱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될 문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Y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K, S대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얘기하는 재단의 적립금 규모가 굉장히 큰 대학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국립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재정 상황이 괜찮은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원 투입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다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소위 고등교육 예산의 상당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바이어스되게 분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 관련해서 그동안에 상당히 오랫동안 이 고등교육 정책 관련한 연구들을 많이 진행들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해법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물론 그 해법이라고 하는 것이 단시간 내에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부터 국립대학에서 상당히 많이 주장했던 것이 뭐가 있었냐면 현재 고등교육법을 사실은 근간으로 해서 국립대학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면 사립대학법이 탄생하겠죠. 이러한 법률의 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재원의 분배라고 하는 부분도 법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전에 정리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국립대학의 재정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점에서 연구자들이 상당히 많이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간혹 나오는 얘기가 이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은 현재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등 교육은 고등교육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인 재정이 확보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고등교육 같은 경우에는 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년 중앙정부에서 고등교육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립대학 연합체에서라도 사실은 이 문제는 뭐 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네.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이 국립대는 국가로부터 자금을 전적으로 조달해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립대의 특징적인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국립대 구성원들이 받는 어떤 국가로부터의 어떤 상당 부분의 통제도 수용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는 더 많은 돈을 받으면서도 적립금을 쌓아놓고 통제는 상대적으로 받지 않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국립대, 예를 들면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좀 저항이랄까요? 수정이라는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강인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문재인 이제 정부가 들어서서 그 전에 각종 그냥 쪼개서 사업에 경쟁적으로 공모를 해서 따는 방식에서 이제 묶어서 이제 가능한 한 경쟁을 안 하고 이제 주는 그런 묶은 사업 중에 하나가 국립대에 해당되는 게 국립대 육성 사업입니다. 네. 매년 이제 뭐 한 90억 학교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오는데 이제 그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즉 국립대 간의 네트워크의 꼭지가 이제 뭐냐면 교육부에서 이 꼭지를 한번 해봐라라고 했는 게 통합 네트워크 사업인데 네. 아직 그 규모는 상당히 작습니다. 작고 그중 국립대 육성 사업 규모 지원 규모도 상당히 적은 편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나마 그 작은 것으로 이제 작년에 이제 뭐냐면 그중 국립대 9개 대학들이 모여가지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학점 교류를 해보자라고 네. 해가지고 그게 이제 KNU9 경북대 아닙니다. 코리아 내셔널 유니버시티 9개 국립대 KNU9으로 각 뭐냐면은 학교마다 대표 과목 2개를 내놓고 그 2개를 그럼 18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온라인 플랫폼으로 학점 교류를 해보자라고 해서 했는데 상당 부분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네. 교육부의 방향이 자꾸 이제 여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이제 공유 대학의 형태로 가는데 그 부합에 상당히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 이렇게 학생들 사이에 굉장히 인기가 좋다 보니까 이제 원래 서울대도 우리도 좀 끼워줄 수 없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KNU9이 아니라 서울대는 국대라기보다는 하여튼 KNU9 플러스 서울대 뭐 이런 구조로 아마 또 강의가 개발되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이제 작지만 성공적인 모델이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네트워크 통합 네트워크의 사업들은 계속해서 아마 개발되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네트워크가 추진이 된다면 그래도 시너지 효과가 있겠죠. 아까 우리 이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단위 사업들의 추진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이고 그대 담론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들을 이러한 협의체 또 통합 네트워크에서 계속해서 어젠다로 삼고 또 그러한 정보들을 확산시키는 그런 노력들은 앞으로 거천국립대 또 나아가 국립대의 발전 특히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 거점 대학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아니고 의무로서 지역 전체 대학들을 네트워크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는 게 지역 거점 대학이 제대로 서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이
지역 거점 대학을 선호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취업이 지금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사실 취업이 잘 되는 학과라 그러면 지역 거점 대학이라 하더라도 정말 아주 높은 경쟁률과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핑계를 댈 것 없이 100% 취업이 된다고 하면 그 과는 뭐 사실은 미어 터지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제일 중요한 문제는 취업이라면 좀 더 획기적인 정책,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역 인재들을 선발을 지역에서 30%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50%로 확대하자는 안을 내기도 했고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자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한테 왜 중요하고 처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주시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양질의 뭐 대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뭐 연봉이나 월급이 복지가 좋은 뭐 그런 기업도 일부 있겠지만은 대부분 다 이제 수도권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그나마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공공기관을 이렇게 지역 인재 할당제를 하면 훌륭한 지역 인재가 서울로 인서울로 가지 않는 그런 조그마한 선순환 구조의 출발 고리가 아닌가라는 네.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대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부산이 제2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100대 기업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사실은 두 도시가 기업들이 빠져나와서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이광영 차장님 방금 말씀 주셨지만 선순환 구조 먼저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 인재 30% 선발하고 나머지 20%는 어느 지역에서 나온 지역 인재든지 그 지역에 각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에 20% 정도는 교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이런 안이라고 들었는데 특히나 부산대학교 총장님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주장하시는 분이니까 김석수 차장님 설명 좀 주시죠.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도 역시 이 나름의 애로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은 어떠한 애로가 있냐면 현 지역에서 좋은 학생을 뽑고 싶은 것은 분명한데 그 지역에 해당 공공기관이 뽑고자 하는 인재가 충분하지 않다 하는 그런 지적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충분한 지역 인재 풀이 없다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30%, 35%, 40%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높이기만 할 것이 아니고 30% 목표 달성 이 시점을 기반으로 해서 20% 정도를 소위 비수도권 전체로 확대를 해서 비수도권의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지역을 넘나들면서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채용 목표제를 30 플러스 20으로 이렇게 확대하자 하는 것이 취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 국립대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할까요? 이런 평가와 오늘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못 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포함해서 두 분께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현 교수님. 네. 지역 대학의 위기는 곧바로 지역의 위기와 직결됩니다. 정부가 이러한 위기를 뒤늦게나마 인식해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동안 방치되었던 지역 대학에 관심을 가주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앞으로 지역 대학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이를 통해 고사하고 있는 지역을 되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석수 차장님. 토론 중에도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가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담보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보태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립대 육성에는 중앙정부의 책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방정부는 지역에 있는 국립대 육성을 위해서 그동안 사실은
초중등 교육에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등교육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국립대 육성 그리고 국립대의 발전을 통해서 지역 혁신과 발전을 도모한다는 그런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점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세계적 연구 중심 대학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정책,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 우리가 오늘 토론했던 지역 거점 대학을 살리자는 것은 그 대학들을 살리자고 마련한 토론이 아닙니다. 그 대학들이 지역 전체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마중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했습니다. 지역 거점 대학들이 활성화되어서 지역은 다시 그냥 지역의 역할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아름다운 구성 요소로서 다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대학의 역할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북대학교 이강현 기획처장님, 부산대학교 김석수 기획처장님, 바쁘신 와중에 오늘 나와서 좋은 말씀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셋값 상승이 너무 가파릅니다. 오른 가격에도 불구하고 전셋집을 구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시행할 때 그 정책의 적용 효과가 어떨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전세 대란의 대책은 그 고민이 모자란 것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대책도 진지한 고민에서 나온 것인지 다시금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대책안 중 하나인 호텔을 개조해 주거용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참으로 정책인 듯 정책 아닌 정책 같은 안입니다. 신공항을 둘러싼 정책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던 것이 이제는 도저히 그 정책을 수용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전문가들을 그리고 정책 당국자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게 되는 이유입니다. 정치는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과 논쟁에 필요한 것이지 만들어진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데 동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생활 안정은 정책 당국의 머릿속 생각과 현란한 문구 그리고 정치인들의 표 계산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입만 열면 서민의 삶을 이야기하는 정치인들과 정부, 그들이 걱정하는 서민들은 누구이고 어디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